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주차 물류산업 진입 시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려고 고생 많았습니다. 중간고사를 간략하게 평가를 해보면 채점을 마쳤는데요. 평가를 해보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참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때는 가능하면 사이트라든지 자료를 찾아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제가 많이 높은 점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자꾸 제 과목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논술 시험을 하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 가면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제가 주어지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5장 물류산업 진입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이지에 철도 운송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도 운송은 실제적으로 이 중국 중앙정부 당에서 사실상 관리 통제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주요 물자라든지 아니면 주요 상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수송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철도의 수송하는 데 있어서 그걸 원활하지 않다. 일반 사업자들은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든지 내도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대부분이 중국과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가 외국 자본들이 투자가 허용되는 부분들을 보면 지선이라든지 로컬 이런 부분들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진입 조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상 투자 철도 화물 수송업 진입 조건을 본다 그러면 10년 이상 철도 운송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실적이라든지 경영 상태가 아주 양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투자할 때도 중국 투자 기업도 10년 이상의 철도 운송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중국의 측에서는 51%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화차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업무라든지 상하역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보유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화물이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 관리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투자 자본도 2,5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경험이 없거나 투자에 대한 비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렵게 진입하는데 어렵게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해운 운송업, 해상 운송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자에서 허용되는 부분들은 해상 운송 회사 설립이라든지 포워딩이라든지 선사 대리점이라든지 선박 대리점, 선박 관리, 보관 컨테이너 관련 업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보면 어디서 하냐면 자치구, 직할 정부, 즉 다시 말하면 성별로, 그죠? 또는 구별로, 자치구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에 관련된 서류들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것들이 보면 이제 대리점업, 선박관리업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투자 자본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십시오. 다음은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항공산업도 철도산업과 같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서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회사가 중국 측이 메이저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 관련 수산과 관련된 어떤 항공회사는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합작만 해당되는 거고 민간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티가 즉 다시 말하면 주요 사업 투자자가 중국 사업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 7조에 본다 그러면 항공운송 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메이저리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외국 기업이 한 개 사의 투자 비용은 반드시 25% 이내에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 기업은 한 개 사의 투자 비용은 25% 이내에 된다. 근데 이제 51% 이상은 중국 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두 개, 네, 세 개, 소수의 기업만 투자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행이라든지 전세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중국이 50% 중국 쪽에서 51%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투자 비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업무들은 쌍방간 협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의 투자 기업들은 합자할 경우에는 30년 이내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 기업은 많이 개방되어 있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십시오. 그중에 이제 포워딩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관업하고 포워딩업이 이제 가장 많이 개방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딩 사업은 포워딩과 NOVCC 즉 다시 말하면 무선박 운송인 포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하는데 반드시 80만 위안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4, 5천 되겠네. 그죠? 3, 4천 되겠네. 그죠?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라든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공 포워딩도 국제 화물 운송 대리업과 민간 항공 운송 판매 대리업 이런 부분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국제 포워딩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는데 하는데 중국의 출자 비용이 반드시 25% 이상이 된다. 중국 기업의 출자 비용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측 기업은 최저 한 개 이상의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포워딩이라든지 수출, 교통, 수송,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3년 이상의 외자 기업체는 화물 운송업에 대해서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일로 역산을 해서 3년간 법적 처벌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제 화물 관련돼서 2년 이내에는 절대 뭡니까? 다른 어떤 자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설립을 할 수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즉 2년 내에는 경력을 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대신 이제 이 그 외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은 최소한 100만 달러가 있어야 되고 3년 이상의 경험과 자격증, 그 다음에 뭐 통신 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기업이 진출을 했을 때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철도라든지 항공사업,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많은 제한이 따르고 요건들이 강화되어 있고, 이 창고업이라든지 포워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특구 보세 구간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이 제한을 풀어주고 있는 반면에 중국 내륙에서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굉장히보다도 많이 제한 조건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도 법률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80년대 말 90년대까지도 그죠? 공장을 외국 기업이 출자해서 공장을 지으려면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가 이 음료수 공장을 쳤는데 2,000 정도의 인허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까다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례라든지 해마다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상당수 폐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렵다. 어려운 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개방 정책 중 수단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본다 그러면 먼저 트럭 운송 볼게요. 트럭 운송 사업에 대해서 외자가 독단적으로 출자하는 데는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방 진출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등급이 A 등급, B 등급, C 등급, E 등급까지 나눈다고 그랬죠. 그죠?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성간의 구간을 통과할 수 있지만 C, D는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 운송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현지 기업을 투자를 하거나 인수 합병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뭡니까? 투자 비용이 51%까지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업 독자적으로 출자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개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방 정책을 가는데 아직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업은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에 관련된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원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륙 쪽에서는 비보세구 같은 경우는 75%의 출자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5%라고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사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산업의 어떤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어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면 개방은 어렵다. 그 대신 이제 로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뭡니까 개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내륙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뭡니까 내륙의 동서부 그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중심으로 해서 동서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개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 투자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 산업은 이제 많이 외국 기업 진입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부분이 해운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해운 산업도 실제적으로 이제 내륙 수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상 사업, 해상 운송 사업 우리는 연안 운송하고 쉽게 말해 연안 운송하고 해상 운송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해상 운송은 워낙 뭡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투자 조건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내륙 같은 뭡니까 연안 운송, 내륙 운송, 수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가 이제 되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화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쉽게 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산업도 이제 독자 금지라든지 업종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 그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포워딩 사업은 이제 창국과 같이 개방이 많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 WTO 가입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돼서 현재는 약 75%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NOVCC 같은 경우는 80만 이하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주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조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세 사업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조세하고 개인에 대한 조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외 세법에 의해서 국내 그러니까 중국 기업하고 외자 기업하고 구분되어 있고요. 외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소비세, 영업세 이런 부분들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투자 기업화 외국 기업 소득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소득세율은 기업의 소득세율은 30%, 지방 소득세율은 3%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업종에 따라서 약간 우대 조치가 있는데 경제특구, 보세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5%를 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일반 내륙에서 기업 소득세는 30%이지만 경제특구라든지 보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그 부분에는 15%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일률적으로 10%로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품목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판매라든지 수입 제품, 가공 제품 이런 데는 16%가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교통이라든지 통신, 식음료
도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10%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TV 방송이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마다 부가가치제가 다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소득세 조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라고 보면,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 종가법이 있고 종량법이 있습니다. 종가법이란 과세 품목에 대해서 판매액 대비해서 각종 품목별로 세율이 있습니다. 종량법은 판매량을 중심으로 해서 세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밑에 표가 있죠, 그죠? 예를 든다면 내가 소형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형 자동차 가격에다가 곱하기 40%를 최대한 40%를 적용합니다.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에 40%인데 맥시멈 40%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샀다고 그러면 1억에 대한 1억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그러면 얼마냐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소비세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판매 매출액이냐 판매량이냐 품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관세는 CIF 기준으로 해서 수익 관세율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저희 품목별로 쭉 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익 관세가 이제 수출 관세도 비슷한데요. 이 그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들이 있는데, FOB 가격에다가 나누기 그 1 걸로 하고 1 플러스 수출 관세율 곱하기 수출 관세율,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수출 관세율도 품목별로 이 타리프가 있습니다. 그 규정 세관에 가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출 관세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소득세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소득세도 이제 내야 되는데, 앞에는 이제 기업 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보면, 개인 소득세 납세자는 무조건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비거주자 또는 중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일 때는 원천 소득세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소득세들이, 개인 소득세들이 뭐만 있느냐를 보면 임금 급여세에서 떨어져 나가는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처럼 근로보수 소득이 있고요. 특허권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율들이 있습니다. 소득세율 비율표를 본다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제가 5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5만 위안을 벌으면 얼마를 내냐면 적용률은 오른쪽에 10%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96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96만 위안 곱하기 45%에 대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43%인가 44%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비슷하네, 그죠? 45%까지 뭡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재미로 한번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규정하기를 한 개 이상의 1주택 이상에다가 300만 이안에 대한 순자산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중산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후륜 연구소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2천만에서 3천만 명 정도. 우리가 거의 5천만 조금 못 되니까 거의 뭡니까? 절반 수준 이상, 3분, 그러니까 절반 수준, 3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분의 2 정도가 중국에서는 중산층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미나는 게 이제 이 중국에서도 이제 이 사회주의에서 공산권력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접어들다 보니까 신흥 부호 세력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한 신흥 부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중산층들은 보면 연령이 대부분이 젊다고 그러네. 35세를 이제 비교로 돼 있고 비교적 젊고 대부분이 기업에서 간부급 이상들이 오르면서 연간 수입이 65만 이하 약 1억 1, 2천 정도 이상 되는 수입원이 중국에서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1억 이상, 연봉 1억 이상인 임원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중산층들을 본다 그러면 94%가 약 기혼이고, 자녀들 2명 이상을, 데리고 있고, 그런 비율들이 약 20% 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신다 그러면 35세 이상이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 63%고, 임원이 18%고, 월 평균은 65만 이하는 정도를, 이하는 정도를, 뭐라 그러죠? 이 수익을 올리면 신중상층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페이지. 그러면 이 신중상층들은 어떻게 저기 지출하고 있을까를 한번 본다 그러면, 신중상층들은 대부분이 80% 이상들이 취약 연령아동, 아까 35세라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만 해도 약 평균 9만 위안 정도가 지출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만에서 9만이라고 그러면 몇 %예요? 거의 14, 5%, 14, 5% 이상이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애들 둘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학원비에다가 재수 비용에다가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출 범위는 우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비로서는. 또 이제 특징 하나는 뭡니까? 자기 개발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가 선용 이런 부분에 많이 되어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대응을 할까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신중산층들은 삶의 질이라든지 소비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들이 합리적으로 많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실속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인데 브랜드와 인지도뿐만 아니라 품질, 가성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제품을 구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고가 사치품보다도 품질 보장이라든지 가격,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면 실제적으로 여행객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수수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이 굉장히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극복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뭡니까 무리가 있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산층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6페이지 본다 그러면 이제 신흥 중산층들의 그 기호는 물질적 향유에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의 어떤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레저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 이런 부분들을 자기 개발하는데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상품 구매보다도 그 상품 가치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그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품들이 요구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상층들은 중국의 소비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소비 시장들이 자꾸 패턴이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여가 선용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개발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품 뭔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고 중산층의 규모라든지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런 어떤 소비 시장의 패턴이라든지 판도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뀔 전망이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내수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하면 신중상층들에 대한 그 소비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들을 보면 품질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면서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정신적 가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브랜드와 믹싱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중국 진출 시에는 상당히 이 신중산층에 대해서 이 변화 과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